예비 사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남편이 계무 밑에서 시집살이 하는 꼴 못 본다고 난리를 쳤어요. 집안도 서로 비슷해야 문제가 없는데 그것도 너무 차이나고요. 계모.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그 단어를 수도 없이 들어왔죠. 마치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없다는 운명처럼 따라다니던 꼬리표 같은 단어였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 있지요. 자식 키운 공은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의 자식은 더 그렇겠지요? 남의 자식이긴 한데 저는 두 번째 남편의 자식을 공들여 키웠습니다. 그런데 참 살다 보니 별의별 일이 다 있더군요. 저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던 20살 남편을 만나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랑 하나만 있으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을 줄 알았지요. 하지만 그건 참으로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시집간 집안은 대대로 아들을 귀하게 여기는 가문이었습니다. 남편은 3대 독자였고 대를 이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자라왔지요. 저 역시도 결혼하면 곧 아이를 낳고 따뜻한 가정을 꾸릴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결혼 후 몇 년이 지나도록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우리 천천히 가지자 라고 말했지만 시댁에서는 점점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가진 아이들마저 3번이나 유산으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첫 유산은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임신을 확인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날 밤 남편과 나란히 앉아 이제 우리도 부모가 되는구나 하며 서로를 꼭 끌어안았지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3달도 채 되지 않아 아이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유산의 이유가 뭐였건 간에 따가운 눈초리는 저희 몫이었지요.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의 신경질적인 목소리를 들으며 지내야 했습니다. 시모는 저를 볼 때마다 못마땅한 듯 핀잔을 입에 달고 살으셨고 저는 점점 아이 얘기만 나오면 예민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애도 못 낳으면서 무슨 며느리 행세야?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 몇 년인데 아직도 이 모양이야? 장손을 잊지도 못하면서. 그 순간 배가 찢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바닥을 움켜잡았어요. 따뜻한 액체가 두 다리를 타고 흘러내리는 느낌이 들었고 순간적으로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와 피를 흘리는 저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이는 떠나버리고 난 뒤였어요. 시부모님들은 저희 상태는 뒷전이고 대단한 실망감을 표시하셨습니다. 병실에 들려서 저를 보던 시모의 얼굴은 그야말로 미천한 동물을 보듯이 흘겨보시고 가셨습니다. 저는 아이가 들어선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병상에 누워있는 저를 보고 좀 더 조심하지 그랬냐고 조용히 말하더군요. 어떻게 임신한 걸 모를 수 있냐고요. 남편은 왠지 저를 원망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게 남편은 3대 독자라는 이유로 어릴 때부터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랐습니다. 대를 잇지 못한다는 것은 곧 불효였고 남편에게도 점점 짙은 실망이 깃들었습니다. 그런 집안 분위기 때문이었는지 남편은 유난히 아이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지나가는 아이들만 봐도 아이를 쳐다보느라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3번째 아이를 가졌을 때는 정말 아이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쉬라는 권유를 받았는데도 남편이 실직 상태여서 저는 계속 일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와중에도 말질을 멈추지 않으셨죠. 네가 그렇게 가만히 누워 있어야 애가 잘 자란다며? 내가 애 낳을 땐 10달 동안 바치라고 나무도 팼는데 말야.
그렇게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고 무리한 탓인지 세 번째 아이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저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남편이 친한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아, 쉽지 않네. 앞으로도 가망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대체 나는 왜 이런 팔자로 태어난 건지 정말. 그 말이 가슴에 칼처럼 꽂혔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제게 그런 속마음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힘든 내색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남편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저를 점점 원망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나도 애가 갖고 싶어. 당신도 나 원망하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없이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저를 내몰기 시작했습니다. 이혼해라. 우리 아들이 3대 독자인데 네가 들어와 태를 끊어놓으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않니? 하지만 저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걸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온 시간이 한밤중이었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남편의 셔츠에는 립스틱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립스틱 자국, 여자 향수 냄새, 속옷을 거꾸로 입고 오기도 하고, 속은 타들어가고 서러움이 목 끝까지 찼지만 그냥 참았습니다. 아니, 기다렸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게 힘들어서 그러겠지 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참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안 되겠다 싶어 남편에게 혹시 다른 여자 있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묻자 남편은 피곤하다는 듯이 눈을 질끈 감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나도 이제 지쳤어. 엄마 볼 면목도 없고.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더 이상 이러고 싶지 않잖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붙잡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40살 새 아이를 떠나보내고 남편과도 이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승리한 사람처럼 저를 쫓아냈고 남편 역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잃고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친정도 없었고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저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로 몇 년 동안 저는 사람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갔어요. 아침이면 출근하고 저녁이면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와 밥 한 술 뜨고 잠드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인생이란 게 참 알 수 없더군요. 그렇게 무의미한 나날을 보내던 중 저는 두 번째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일하던 레스토랑에 자주 오는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항상 따뜻한 미소로 말을 건네던 영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시죠?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그 단순한 인사가 얼어붙은 제 마음을 서서히 녹였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할 생각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저는 남자와 다시 가정을 꾸리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는 다 괜찮다며 다가와 주었습니다. 영호 씨를 만나고 처음으로 저는 다시 한번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그 사람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대개 재혼을 결심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 바로 상대방의 아이 문제라고들 합니다. 의견 차이로 다투기도 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해 결국 파혼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제가 다시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재훈이라는 아이가 존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영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 씨, 혹시 아이를 좋아하나요? 저는 그 질문에 웃으며 대답했지요. 아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동네 애들 다 제 손을 타고 컸을 정도로 아이들을 좋아했어요. 그러자 영호 씨는 깊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한텐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제 중학생이 되는 아이인데 어릴 때 엄마가 떠나버려서 많이 외롭습니다. 정희 씨가 그 아이의 새 엄마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고민했을지도 모르지만 저에겐 그 말이 오히려 더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평생 아이를 갖는 게 꿈이었고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 누구보다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제게 기회를 준 걸까요? 비록 뱃속으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제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아이가 제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재훈이를 가족으로 맞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재훈이를 처음 만난 날, 저는 조금 떨렸습니다. 아이가 많이 낯을 가리지만 천천히 다가가면 언젠가는 마음을 열 거예요. 영호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 한 남자아이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커다란 눈으로 주변을 경계하며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재훈이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 난 정희 아줌마야. 만나서 반가워. 하지만 재훈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빤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 눈빛이 참 묘했습니다.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눈빛이기도 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과 상처가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날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재훈이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호 씨가 무슨 말을 걸어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지요. 식사가 끝난 후 영호 씨가 잠시 전화를 받으러 나간 사이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재훈아, 혹시 뭐 좋아하는 음식 있어? 다음에 맛있는 거 해줄게. 그때서야 재훈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됐어요. 아줌마가 뭘 하든 나한텐 상관없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 아이가 단순히 낯을 가리는 게 아니라 저를 거부하려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엄마라는 존재 자체를 믿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혼인신고만 했고 영호 씨네 집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결혼식은 굳이 하지 않았어요. 영호 씨네도 친척이 별로 없었고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친정이라고 할 형제 자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훈이도 우리가 결혼식을 하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지만 재훈이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정성껏 밥을 차리고 퇴근길에는 작은 선물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훈이는 여전히 저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재훈아, 오늘 학교는 어땠어? 그냥요.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 별로요. 대화는 언제나 이렇게 짧게 끝났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 밥을 차려놓아도 재훈이는 일부러 늦게 나와 앉았고 제가 만든 반찬에는 젓가락조차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보다 못해 재훈이를 꾸짖었습니다. 너 엄마가 차려준 밥인데 왜 안 먹어? 계속 이럴 거야? 그 말에 재훈이가 처음으로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이 여자, 내 엄마 아니거든요. 그 한마디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훈이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절 바라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냥 아빠 좋아서 결혼한 거잖아요. 나한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왜 이렇게까지 날 밀어낼까?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친엄마에게 버림받았던 기억이 재훈이를 그렇게 만든 것이었지요. 그렇게 저는 재훈이의 마음을 열기 위해 아주 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고 때로는 제 인내심이 바닥날 것 같았지만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제가 스스로 선택한 가족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재훈, 너 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학교에서 선생님께 또 대들었다며? 남편의 화난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서둘러 수돗물을 잠그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기엔 재훈이가 남편과 마주선 채 두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잘못한 건데요. 왜 저만 뭐라고 하세요? 잘못했다고? 네가 수업 시간에 대놓고 삐딱하게 굴고 숙제도 안 내고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거야. 선생님이 너를 혼내는 게 당연하지. 난 억울하다고요. 저는 순간 그의 표정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단순한 반항심이 아닌 어딘가에 쌓인 울분이 가득해 보였거든요. 너 계속 이렇게 행동하면 진짜 혼 좀 나야 돼. 그 순간 재훈이가 터지듯이 소리쳤습니다. 왜 맨날 나한테만 화를 내는데요? 남편이 당황한 듯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상하지 못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죠? 이 여자랑 둘이 잘 살고 싶죠?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너 정말 이럴 거야?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굴 건데? 남편이 참지 못하고 재훈이에게 손을 올리며 한 발짝 다가서자 저는 순간적으로 몸을 움직여 재훈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여보, 그만해! 라는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손을 휘둘렀습니다. 재훈이를 가로막던 제가 머리를 세게 맞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우리 셋은 씩씩거리며 들숨날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재훈이는 놀란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 남편을 째려보다가 큰 소리로 욕을 퍼붓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재훈이는 제 인내심을 시험하듯 사고를 치고 다녔습니다. 학업은 뒷전이었고 학교에서 불려가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하는 말마다 비아냥거렸죠. 아줌마, 그냥 포기하세요. 나한테 잘해봤자 의미 없어요. 저는 그저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아이에게는 그저 그 여자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일이 터졌습니다. 한밤중에 걸려온 전화 한 통. 여기 경찰서입니다. 혹시 박재훈 군의 보호자 되십니까?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아들인데요. 무슨 일인가요? 아들이 폭행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곧장 겉옷을 챙겨 경찰서로 뛰어갔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재훈이는 고개를 획 돌려버렸습니다. 아줌마가 왜 왔어요? 그때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재훈 군이 친구를 심하게 폭행했습니다. 상대방 부모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어요. 처벌을 원한다고요? 이미 고소장을 제출했고 합의가 없다면 재훈 군은 정식 수사를 받게 될 겁니다. 그 순간 한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군 보호자 되세요? 화려한 옷차림의 여성이 한 남성과 함께 경찰서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 이분이 보호자라고요? 저런 계모라고 들었는데요? 그 말에 경찰이 순간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이봐요. 상대방 어머니가 놀란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내 아들이 뭐라고요? 아, 그러니까 계모라서 제대로 훈육도 못하고
부모 없는 애처럼 컸으니 이 지경이 됐다고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내 아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당신이 뭘 알아요? 경찰서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내 아들이 왜 이렇게 싸우게 됐는지 당신은 이유라도 들어봤어요? 그 여자가 당황한 듯 입을 달싹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리고 저는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이 아이는 내 친아들이 아니라고요? 네, 맞아요. 난 이 아이를 낳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아이는 내가 원해서 선택한 내 아들이에요. 재훈이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내 아들이 잘못했다면 그건 따져야겠죠. 하지만 이 아이를 엄마도 없는 애라고 말하면서 깎아내리는 건 용납 못합니다. 재훈이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왜 날 감싸줘? 그때 상대방 부모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그럼 보상은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애가 다쳤는데 어떻게든 합의금을 내놔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보상이요? 그러면 먼저 당신 아들한테 사과받을게요. 사과요? 아니, 도대체 무슨 사과를? 내 아들을 먼저 모욕한 게 누구죠? 싸움의 시작은 뭐였죠? 그 여자는 당황한 듯 입을 닫았습니다. 그때 경찰이 말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피해 학생이 박군에게 먼저 모욕적인 말을 한 정황이 있습니다. 박군이 처음부터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온 기록도 있고요. 그 순간 상대방 부모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애도 처벌을 받는다는 건가요? 쌍방 폭행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에 상대방 부모는 우물쭈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상대 부모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있었던 일이 있고 난 후 재훈이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일부러 나를 밀어내려 하지 않았고 밥상에서도 말을 트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퇴근길에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문득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거기서 뭐 해요? 고개를 돌려보니 재훈이가 친구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깜짝 놀란 눈으로 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야, 너 방금 엄마라고 했어? 재훈이의 귀끝이 빨개졌습니다. 한동안 저를 아줌마라고만 부르던 아이가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부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조용하고 평온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반장으로 일했죠.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하면서도 가족을 위해 힘쓰는 사람이었지요.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한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후쯤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낙상으로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고 수술 도중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난 뒤 우리에게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우리에겐 돈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벌어오던 돈으로 빠듯하게 살던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통장 잔고 몇십만 원과 매달 나가는 월세뿐이었습니다. 재훈이는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병원을 갈 때마다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를 동경해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과대학에 들어간다고 끝이 아닙니다. 학비는 물론이고 실습비, 교재비까지 감당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원래 다니던 곳이 아니었지만 24시간 운영하는 백반집에 가서 사정을 얘기하자 사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여기 일센데 괜찮겠어요? 지금 당장 일해야 해요. 뭐든 시켜만 주세요. 그렇게 저는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식당에서 살았습니다. 아침 5시면 가게 문을 열고 점심 장사가 끝날 때까지 주방을 뛰어다녔습니다.
백반집에서 일찍 나와야 하는 날이면 시장에 나가 채소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아르바이트 자리가 날 때 아파트 단지에서 청소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참 뿌듯했습니다. 재훈이가 1년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그렇게 대견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일을 해도 의대 학비는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첫 학년이 끝날 때쯤 등록금 납부 마감일이 다가왔습니다. 남은 금액은 300만 원. 결국 저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남편의 유품을 팔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아끼던 시계, 결혼 반지, 그리고 남편이 모아두었던 작은 적금까지 다 정리했습니다. 그 돈으로 겨우 학비를 마련했고 재훈이는 다시 공부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몇 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몸이 망가져갔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탓에 다리 혈관이 퉁퉁 부었고 허리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그래도 쉴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훈이도 의과 공부를 하면서 아르바이트까지 하다 보니 코피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재훈이는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을 보내고 아들은 정식 의사가 되었습니다. 재훈이가 어느 날 저녁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요. 정말?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 재훈이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어요. 주말에 집으로 데려와도 될까요? 주말 아침부터 나는 분주했습니다. 집을 반짝반짝 닫고 냉장고를 열어가며 수십 번을 확인했습니다. 된장찌개는 끓였고 나물도 무쳤고 갈비찜이 빠지면 안 되겠지? 그래, 갈비찜이 최고지. 한창 요리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는 재훈이와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 정말 예쁘더군요. 연예인같이 예뻤습니다. 단정한 미소, 반듯한 옷차림, 깨끗한 인상까지. 재훈이와 함께 서 있으니 정말 선남선녀가 따로 없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밝고 또렷했습니다. 인사를 하는 모습에서도 예의가 느껴졌습니다. 내가 얼떨결에 손을 내밀며 맞잡자 그녀는 살짝 긴장한 듯 했지만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수진 씨, 그래 반가워요. 아유, 이렇게 누추한 집까지 다 와주고 내가 다 고맙네요. 누추하다니요. 저는 오히려 재훈 오빠 집에 와서 그런지 너무 편하고 좋은 거려. 나는 그 말에 살짝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런 말이 형식적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언뜻 보기에도 수진이는 아들 재훈이를 정말 좋아하고 따르는 듯 보였습니다. 아마 결혼도 수진이가 훨씬 적극적으로 진행하려고 한 것 같았습니다. 재훈이가 화장실 간 사이에 아들 방으로 들어간 수진이 한참을 나오지 않자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말했습니다. 수진 양, 밥 먹어요. 그러자 수진이가 책상에 서랍을 닫으며 무언가를 뒤로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 어색해진 순간을 마무리하듯 수진은 웃으며 방을 나왔습니다. 수진이는 무엇을 감추었던 걸까요? 재훈이가 결혼을 결정한 이후로 아들의 표정이 자꾸 어두워졌습니다. 행복해야 할 아이가 왜 저렇게 표정이 무거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돈댁 이야기가 나오면 예민해하는 게 확연히 느껴졌어요. 수진이 부모님을 만나고 온 날에는 어김없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으니까요. 수진이는 결혼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저희 집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재훈이가 없는 날에도 편하게 찾아와 제게 이것저것 묻곤 했어요. 처음에는 예비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친밀감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기뻤는데 어느 날 수진이가 저에게 묘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날도 수진이는 평소처럼 집에 왔는데 마침 재훈이는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던 수진이가 제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더군요. 어머니, 재훈 씨가 아버지를 많이 닮았나 봐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바로 알아차렸거든요. 저와 재훈이가 전혀 닮지 않았다는 말이었고, 그녀가 무슨 의도로 이 질문을 했는지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한동안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멈칫했습니다. 그러자 수진이는 눈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또렷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혹시 실례되는 질문을 한 건 아니겠죠? 수진이의 말투에서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짓말로 넘길 수는 없었죠. 저는 잠시 마음을 정리한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맞아요. 재훈이는 나를 닮지 않았어요. 재훈이는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아니니까요. 그 말을 하자 수진이의 눈빛이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겠지만 확실하게 듣게 되자 충격을 받은 눈치였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고 그 사이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숨길 일도 아니었기에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재훈이는 내 친아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재훈이는 내가 인생을 걸고 선택한 아이예요. 나는 재훈이를 내 아들로 키웠고 재훈이 역시 나를 엄마로 받아들였어요. 수진이의 표정은 예상한 것보다 훨씬 굳어져 있었습니다. 잠시 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냥 어쩐지 조금 다르다 생각했는데, 그렇구나. 수진이는 무언가를 말하려다 다시 입술을 깨물며 망설였습니다. 저는 분위기가 무거워진 것을 느끼고 애써 밝게 말을 돌렸습니다. 그래도 우린 진짜 엄마와 아들처럼 살고 있으니 이런 이야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수진 씨도 편하게 생각해줘요. 하지만 수진이는 더 이상 밝은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게 살짝 인사를 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의 차가운 표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아들이 조심스레 상견례 날짜를 잡자고 하더군요. 아들의 표정이 역시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상견례는 별 5개 근사한 호텔 프라이빗룸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수진이 부모님이 병원장님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우리 재훈이가 좋은 집안에 시집 가는구나. 장인이 대단한 사람이니 아들의 미래도 든든하겠지.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한 가지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가정, 아니 편모 가정, 더군다나 친엄마 없는 가정을 과연 달가워할까? 부잣집일수록 혈통을 따진다지 않나? 과연 저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들일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돈댁을 만나러 가는 날이 다가왔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최대한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화장을 하고 장롱 깊숙이 넣어둔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최대한 깔끔하게, 단정하게. 그래. 첫인상이 중요해. 하지만 막상 사돈댁 내외분을 만나보니 제 걱정이 현실이 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분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성, 단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여성. 말 한마디, 손짓 하나에서도 품격과 교양이 철철 넘쳤습니다. 반면 저는 아무리 신경 썼어도 저분들 앞에서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제 신경이 온몸으로 곤두서는 걸 느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재훈이 엄마입니다. 내가 정중히 인사하자 상대방도 예의 바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진이 아버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되시는 분이시죠? 분명 공손한 말투였지만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재훈 씨는 참 성실한 사람 같더군요. 의사로서도 아주 능력 있는 인재라고 들었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 그래요. 젊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실력이지요. 집안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그 순간 사돈 어른의 시선이 나를 지나치듯 훑고 지나갔습니다. 집안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편모 가정이라는 사실을 꺼내도 될까? 혹시나 결혼을 반대할까봐 망설여졌습니다. 상견례 자리 내내 하도 긴장하고 있어서 헤어지고 나올 때는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했습니다. 재훈이도 긴장했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힘드셨죠? 장인어른, 장모님 다 좋으신데 저희와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아들이 하는 말이 그분들을 만나고 나니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과연 재훈이가 그분들의 삶의 방식과 기대치에 부응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수진이 어머니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거절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카페의 문을 열고 들어가니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은 우아한 기품이 넘치는 사부인이 앉아 계셨습니다. 나는 자연스레 긴장된 자세로 다가가며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사부인. 예의 바르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어디까지나 거리감이 느껴지는 태도였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무슨 일 있으신가요? 사돈댁 어른은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짧은 순간에도 그녀가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재훈이 어머님. 내 이름을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저는 재훈이가 우리 사회로 들어오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나는 순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너무 다행이네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그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우리 수진이가 외동딸이고 정말 귀하게 자랐습니다. 밥하는 것도 한 번도 못 해본 아이예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집안일 도와주는 분들이 4분이나 있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살짝 긴장했습니다. 가사 도우미가 4명이나 있는 집이라니. 물론 예상 못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듣고 나니 현실로 다가오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안사돈의 말씀은 결국 재훈이를 대릴사위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의 의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재훈이가 원하는 것일까 싶었습니다. 그것이 재훈이의 인생에 좋은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재훈이 결혼하면 같이 살 생각이 없어요. 재훈이만 좋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나는 솔직한 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순간 안사돈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래요? 그녀는 적잖이 놀라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나는 믿기 어려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훈이가 결혼 조건으로 수진이에게 1년간 엄마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가슴 한쪽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재훈이가 내 생각을 이렇게까지 했구나.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내가 추호도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이고, 저는 괜찮습니다. 애들끼리 잘 살아야죠. 재훈이가 걱정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방해 안 해요. 그러자 안사도는 살짝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사위에게 말 좀 해주십시오. 네, 수진이가 아무리 설득해도 듣질 않는다더군요. 나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재훈이가 왜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렸을까요? 그때 안사도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희 남편은 이 결혼을 반대했어요. 네, 나는 반사적으로 되물었습니다. 그녀는 머뭇거림 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계모 밑에서 자란 그 순간 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계모.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그 단어를 수도 없이 들어왔죠. 마치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없다는 운명처럼 따라다니던 꼬리표였습니다. 그 단어가 여기서도 튀어나왔습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안사돈도 자신이 내뱉은 말이 너무 직설적이었다는 걸 깨달은 듯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는지 말투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친어머니 아니시죠?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네. 수진이에게 이미 말했습니다. 안사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도 수진이에게 듣고 많이 놀랐어요. 수진이가 재훈이 방에서 가족 사진을 봤다고 하더군요. 거기 있는 엄마의 얼굴이 달라서 사돈께 물어봐서 알았다고요. 내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 그래서 그날 수진이가 재훈이 방에서 몰래 뭔가를 가방에 넣었던 거구나. 그때부터 수진이는 이미 내 과거를 캐고 있었던 겁니다. 안사도는 우아한 미소를 잃지 않은 채 덧붙였습니다. 사실 저희 남편이 계모 밑에서 시집살이 하는 꼴 못 본다고 난리를 쳤어요. 집안도 서로 비슷해야 문제가 없는데 그것도 너무 차이나고요. 결혼을 아무리 반대해도 수진이가 하도 고집을 부려서요. 딸이 죽고 못 살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수진 엄마는 우아하고 고상하게 말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틀린 말도 아니고 반박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안사돈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여러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나온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계모라는 말은 저와 재훈이에게서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글프지도 섭섭하지도 않았습니다. 계모라는 굴레 안에 사는 것은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저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틀에 박힌 생각들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나는 결국 안사돈을 만난 이야기를 재훈이에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계모라는 말이나 집안 차이를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던 이야기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등 쓸모없는 말들이었습니다. 굳이 아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필요도 이미 결정된 일에 불필요한 감정을 보탤 이유도 없었습니다. 나는 다만 조용히 물어보았습니다. 그동안 수진이네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든 점은 없었니? 재훈이는 한동안 말없이 내 얼굴을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힘들었어, 엄마.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재훈이의 얼굴이 어두웠던 이유, 사돈댁에서 은근하게 압박하며 자신들의 방식대로 컨트롤하려 했던 것을 재훈이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원 옮기는 문제는 어떻게 할 거니? 수진이 아버지가 있는 병원으로 오라고 했잖아. 가려고 생각해? 아니, 엄마. 그건 절대 하고 싶지 않아. 재훈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들의 마음을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너의 인생이야. 네가 정말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재훈이는 며칠을 고민하더니 결국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혼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1년 정도 더 만나보고 결정하려고 해요. 수진이는 좋은 아이인데 내가 정말 수진이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수진이의 모든 환경을 감당하며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나는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요. 나는 아들의 결정을 듣고 잘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누구는 그러더군요. 그런 집 사위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굴러들어온 복을 발로 차버렸다고 친엄마라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결혼시켰을 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계모라서 그런 걸까요? 저는 재훈이가 행복해지는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내가 사랑으로 키운 내 아들이 사랑으로 결혼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결혼이 인생의 목표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내 아들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길 바랄 뿐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감동이 있는 사연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